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쌤의 전기교실의 임정빈입니다. 저희는 2025년도 3회차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복원하여 이번에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분들 중에서 이번에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전기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아마 시청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보셨다 그러면 나 이거 맞았고 이거 틀렸고 이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험이 어느 정도 레벨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구나, 요 정도로 쉽게 나오면 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다, 요런 참고적인 영상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나온 출제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만 살펴보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3회 실기 출제 동향 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번 문항은 이번 이제 시험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도 학원가에서 강의할 때는 이번 시험 충분히 쉽게 나오니까 공부 조금 열심히 하셔서 한 번에 다 합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분명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고, 저랑 같이 이런 강의를 하시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수님들도 마땅히 분명히 이렇게 저처럼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엄청 쉽게 나왔기 때문에 올 3회차 시험은 역대 가장 쉬운 시험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에서 3회 시험 때 이렇게 확 풀리는 이런 경향은 최근에 2023년도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3회차 때 엄청나게 많은 합격자분들이 나왔던 그런 경험을 저는 갖고 있는데, 올해도 1회차 시험은 무지 황당한 그런 시험 문항으로 나와서 합격자 퍼센티지가 보통 7% 정도, 되게 낮은 수치죠. 7% 정도가 나왔고요. 2회차 시험, 올 2회차 시험은 그래도 평년 대비 난이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2회차 때는 한 22%, 그래서 평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합격자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회차 시험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1회차 때 많이 배출되지 않은 인원들이 3회차 때 분명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3회차 시험이 충분히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적중이 돼서 이번 시험은 정말로 쉬운 시험이 아니었을까, 우선 먼저 이렇게 운을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배점이 당연히 100점이 되고요. 자, 문항수는 19문항. 요즘에 18문항에서 19문항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문항수가 18에서 19개로 한 문항 정도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0문항 이하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목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신출 문제의 비중입니다. 자, 이번에 신출 문항이 3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이 3문항이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쉬운 신출 문항이 나왔는데 감리가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리 한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KC 전기 설비 기술 규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또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전력 개법이 신출 형태를 띠면서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를 신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문제로 봐야 될지 살짝 하여튼 새로운 문항 맞습니다. 새로운 문항 맞지만 신출로 보기에는 살짝 기존 문항과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풀이를 하면 그냥 풀리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와 유사 문제, 기출 유사 문제가 86점에 대한 비중을 갖고 있어서 보통 요 비중이 한 75점 정도에서 70점 사이가 나오면 예년과 비슷하다, 평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86점대가 나왔다라는 건 엄청 쉽게 나온 케이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10년치만 충분히 보셨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기출문제 10년치만 완벽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웬만해서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이건 10년치도 안 보셨던 분들도 합격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그래서 86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엄청 깔끔하고 쉽게 나와서 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한 문제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요거는 뭐 저희가 매번 뭐 답안 작성하고 채점하는 방법들은 매번 이렇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문항수가 19문항 중에서 100점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자체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깔끔하고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기 설비 규정에서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과전류 차단기 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K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항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제 신출인지 아닌지, 예, 그 유무, 그리고 만약에 신출이 아니고 기출이면 몇 년도에 어느 회차 때 나왔는지를 제가 여기다 메모 형태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배점이 되죠, 4점.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은, 아마도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뭐, 그게 이제 동영상이든 실강이든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 선생님 스타일은 뭐다? 이렇게 좀, 데이터를,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알려주면서 강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을.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되는 포장 퓨즈. 자, 언더라인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포장 퓨즈 2A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전격 전류는 몇 배의 전류에 견디고, 예, 그리고 2배의 전류에 뭐가 돼야 된다?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수업 나갈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게 최근에 요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출로 잡아놨는데, 솔직히 이 내용은 필기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필기에 나와 있는 고압 퓨즈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고압 퓨즈를 포장형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비포장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 실제 전격 전류의 몇 배? 1.3배. 1.3배의 예, 전류에는 견디고 2배의 전류에는 몇 분? 자, 120분. 무슨 퓨즈는? 포장 퓨즈는. 그래서 요거 좀 외워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 자, 이번에는 비포장입니다. 자, 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 1.25배. 예, 저희가 항상 얘기 드렸죠. 그래서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에 몇 분 안에? 예, 2분 안에 예, 용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포장 퓨즈가 있고 비포장 퓨즈가 있는데,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를 둘 다 구분해서 외우고 넘어가셔야 합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 얘기를 드렸고, 이게 최근에 기출문제로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항들이 예전 기능장 실기에서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나갈 때 이거 기능장 실기에서 나왔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형광펜으로 언더라인 쳐놓고 반드시 외우고는 가셔야 합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나오더라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미 기능장에서 나왔던 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굉장히 쉬웠던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은 가공전선로에 코로나 임계전압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 식을 보고 다음 강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 코로나 임계전압도 우리가 필기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식인데, 이 식은 원칙적으로는 시험장 갈 때 제가 암기하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식에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최근 2018년도에 한번 나왔던 이력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대신에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최근에 나왔던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 특히나 이러한 문제들 있죠. 이러한 문제들은 자,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요 M0가 뭐고, 그리고 M1이 뭐고, 그리고 요 델타가 뭐고, 요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M0는
자, 우리가 M0 있죠? 요 M0는 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전선의 표면 개수. 그래서 전선이 얼마나 둥글었느냐에 따라서 표면이 매끄럽느냐에 따라서 예, 가장 매끄러운 둥근 상태가 1을 기준이 되고요. 그 겉에 이제 뭐 불순물이 낀다든가 아니면 그게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연선의 형태로 약간의 이제 틈이 존재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예, 완벽한 원이 아닐 경우에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1을 우리는 이제 날씨 개수라고 해서 날씨가 건조하고 화창한 날이다 그러면 1로 잡고 그렇지 않고 비가 내린다면 1보다 작다. 흐린 날이다 1보다 작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델타 있죠. 요 델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해서 제가 요 상대 공기 밀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바로 밑에는 기온이 되고요. 온도. 예, 그리고 위에는 기압이 된다. 그래서 온도와 예, 요 상대 공기 밀도는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기압과 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상대 공기 밀도는 이렇게 온도와 반비례 관계, 요 우리 기압과 비례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서 원래는 요식도 외우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얘가 뭔지 정도만 봐달라고 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문제인데 바로 출제가 됐다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저희 수강생분들은 맞추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 코로나에 의한 장애의 종류 2가지를 적어라. 우리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통신선에 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선이 부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선의 유도 장애는 코로나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잡음이 생기고 코로나 아크가 생기면서 예, 거기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고조파가 발생이 되고 그 고조파가 우리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야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식촉진이라는 건 뭡니까? 예,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면 그 주변의 공기에 오존이 발생이 돼서 그 오존이 알루미늄을 부식시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전선이 부식이 됐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예, 코로나 현상에 의한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요 3개 중에 2개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발생 방지 대책을 위한 주요 대책 2가지만 쓰시오. 우리가 코로나 방지를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요 D. 자, 요 D를 뭐라고 합니까? 예, 전선의 직경이라고 합니다. 전선의 직경. 지름이죠. 예, 그래서 전선의 직경을 크게 만들어. 이거를 다른 말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첫 번째,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전선에 대한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효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도체를 이렇게 여러 가닥, 이렇게 2가지를 이렇게 가면 이걸 복도체, 그리고 이런 4가닥을 이렇게 가면 요거를 이제 우린 다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체랑 다도체를 사용하면 굵은 전선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요 2가지를 대표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뭐 더 적고 싶다라고 하면 가선 궁구를 개량한다.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요 대책이니까 이 2가지가 제일 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요 문제도 엄청 쉽게. 그래서 1번하고 2번, 두 개의 문제는 그냥 맞추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회차 기사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KC가 개정이 되면서 전선의 색깔이 우리는 예전에는 RST 그리고 뭐 검정, 빨강,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가 예, 최근에 와서는 그게 다 바뀌었죠. 그래서 L1, L2, L3로 이렇게 L1, L2, L3로 바뀌고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외웁니까? 보통 가륵회청으로 외우잖아요. 갈, 흑, 회, 청. 그리고 요게 녹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최근 2025년도에 자 여기 보시면 KC 개정되어 있는 요 조항이 있죠. 요 조항을 가서 한번 본인이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한국전기설비규정이라고 하고 치시면요. 요거의 사이트가 나오고 요 사이트 안에 요 KC 관련되는 핸드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PDF 파일을 온라인상으로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자 나중에 검색을 하실 때 이거를 검색을 하셔도 돼요. 전선의 식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셔도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제가 나타낸 이 조항이 있죠. 이 조항을 거기에다 넣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요거를 갈색, 그리고 얘를 검은색, 그리고 얘를 회색, 그리고 청색을 파란색, 그리고 녹황을 뭐라고 한다? 녹색과 노란색, 녹색 플러스 노란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답으로 채택한 것들은 K씨에 나와 있는 그러한 단어를 그대로 답안으로 이렇게 채택을 해놨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요 조항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조건 답이다라고 하실 거고, 이 조항 주변에 있는 주변 내용들을 막 이렇게 훑어보시면, 뭐 저처럼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훑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예시라든가 이런 내용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갈, 흑, 회, 청, 녹황. 심지어는 이제 기능장 실기라든가 기능사 실기에 도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도면에 요 보호도체의 색깔을 녹황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슨 얘기냐면 꼭 답을 이렇게 적지 않아도, 이렇게 적지 않아도 가륵회청으로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리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K씨가 개정되어 있는 그 핸드북 안에 있는 예시라든가 또는 다른 조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암암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K씨 개정이 최근에 나온 2025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조차도 명확하게 모든 부분이 다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답안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예전처럼 청색이라고 적었는데, 얘를 청색이라고 적었는데 이거 틀린 겁니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K씨가 바뀌어서, 맞아요, 요거대로 적는 게 맞지만 그 K씨 안에 있는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 중에는 요 가륵회청을 쓰는 내용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적었다라고 해서 꼭 틀린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그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항목들을 찾고 싶다 하면 갈색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서 검색창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 지식이 많아야 내가 이거를 꼭 이렇게 안 적어도 맞게 처리가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청색으로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핸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 기반으로 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답안으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 다음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와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걸 적으셔. 자, 이번에 감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1회, 2회, 3회 출제가 됐는데 얘네들이 다 신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감리 문제가 기존의 기출보다는 신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거는 내년도 시험을 한번 더 봐봐야 조금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는 드릴 것 같고, 우선은 올해 시험에서는 1회차, 2회차, 3회차 3번에 걸쳐서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게 모두 다 뭐였다? 신출 문제였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나갈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에 배치한 경우, 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얘는 그 배치 현황을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제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치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며칠 이내라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통 30일, 20일, 10일 이런 식으로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30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30일 적으십시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30일이 나왔고요. 이번 문제도요. 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는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30일, 얘도 30일. 자, 세 번째,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 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자 무슨 시공? 재시공. 여긴 재시공이 들어가야 되겠죠?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선 재시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0일, 30일 재시공 이렇게 답안이 작성이 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디 만약에 나는 이런 근거를 찾아보고 싶다면 전기기술관리법 검색을 하셔서 거기에 이 조항을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이 조항 그대로 넣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리 신출 문제로서 이렇게 4번 문제가 나왔다.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하여튼 제가 얘기 들었던 문제가 엄청 잘 나왔어요 이번에. 자 지중선을 가공선과 비교하여 지중전선로와 가공전선로를 비교하여 이의 장단점을 각각 4가지만 적어라.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015년도 기사 문제, 2018년도 3회 기사 문제, 2019년도 2회 기사 문제 벌써 이미 3번이 출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문제이고요. 올해차까지 포함하면 4번 출제가 됐죠. 최근 10년 동안에 4번 정도 출제가 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이번 시험을 조금 쉽게 출제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년도 시험을 본다. 내년도도 이렇게 나오면 나는 합격할 것 같아. 항상 모든 건 계획과 다릅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이 되면 다시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연도에 상황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보통 1회차가 쉬우면 2회차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3회차 때는 1회차와 2회차 시험을 보고 이제 적당한 레벨을 결정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1회차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럼 2회차 시험 때는 그거보다 좀 쉽게 나오고 올해처럼 이제 3회차 시험 때는 좀 많이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좀 합격자 인원을 좀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중선의 장점은 땅속에 들어가죠. 땅이 이렇게 지면이 있으면 이 지면에 이렇게 선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러한 선로의 장점은 첫 번째, 지중해 설치함으로 보안상 관리가 유리하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것보다 땅 속에 있는 게 관리하는 편에서는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내해와 풍수에 대한 영향이 적고요. 즉 우리 내서지라든가 아니면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리고 어디에 적당합니까? 수용 밀도가 큰 도심지 장소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당한 특징을 갖고 있죠. 도심지는 뭐 철탑이라든가 아니면 전주라든가 이런 거 두는 게 미관상도 안 좋지만은 위험 요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옆에 나무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은 처음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고장점 탐색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유지보수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뭐 전선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은 요 부분을 수리해야 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닿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식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식, 전기에너지가 대지로 흘러나가서 주변의 구조물에 부식을 야기시키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간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십시오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나와줬으니까 다 맞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틀릴 만한 게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5번까지는 그냥 다 맞춰주시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그대로 또 나왔네요. 자, 축전지의 사용 중 충전하는 방식 5가지를 적으시오라고 돼 있죠. 이 내용이 2016년도 산업기사 3회차 문제로 출제됐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수업을 할 때 분명 이런 얘기합니다. 기사 보시는 분들도요,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되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도 기사에서 출제가 되니 최근 10년치는 기사, 산업기사 가리지 않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수업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 이 수업을 반드시 듣고
예, 그리고 실기시험을 보시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충전 방식 첫 번째, 보통 충전 방식, 요거는 뭡니까? 우리 공칭 시간율이라고 해서 납축전지라든가 알카리 축전지마다 5시간율 또는 10시간율이라고 하는 공칭 시간율이 있죠. 그 시간율에 맞춰서 예, 충전을 시키는 걸 우리는 보통 충전 방식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급속 충전 방식, 요거를 제가 헷갈려 하시지 마시라고 했던 게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고속 충전 방식 있잖아요. 그거와 급속 충전이 같은데 고속 충전이라고 적어 놓으면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무조건 급속으로 적어라 라고 얘기를 드렸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수업 시간에 뭐 적으신 분은 나는 고속으로 적었는데요 하신 분들은 살짝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볼 땐 틀리게 할 이유는 없는데 근데 또 이번에 합격자가 많으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급속으로 무조건 적으라고 했고요. 자, 부동은 뭡니까? 충전과 동시에 부하를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부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 배터리라든가 자동차용 배터리들은 다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균등 충전과 밑에 있는 회복 충전은 자, 뭐가 일어났을 때 설페이션이 일어났을 때 예방 목적이냐 아니면 회복시킬 목적이냐에 따라서 예, 예방 목적은 균등 충전이고 회복시킬 목적은 회복 충전이다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류 충전 방식은 보통 부동 충전 방식과 동일하지만 자기 방전량만큼을 항시 충전하는 형태, 이거를 세류 충전 방식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니까 이렇게 5가지 뭐 세류 대신에 회복 충전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리클 충전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만 적어주시면 되는 예, 이것도 틀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예, 이렇게 쉽게 나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요게 이제 신출 문제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형 삼상회로의 이전력계법에 의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전력계법이죠. 자, 이전력계법은 전력계 2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의하여 측정하였을 때, 그때의 전력이 30W, 20W가 측정되었다. 이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뭐를 구하라? 무효전력을 구하라. 보통 우리가 무효전력을 계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력계법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삼상부하고 요 삼상부하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여기를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이라고 했을 때, 자, 전력계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죠. 여기에 전력계, 요게 전류계가 되고요. 요게 전압계가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요 전력을 제가 P1이라고 하고 또는 W1이라고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여기에 나오는 요 전력을 제가 P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유효전력은 P는 P1 플러스 P2 또는 W1 플러스 W2라고도 적어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식이 이렇게 되죠. PR은 자 루트 3배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상전력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PA는 당연히 P 플러스 J의 PR이니까 자 얘네 둘을 가지고서 조합하여 나타내면 2배의 루트에 예,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가 나온다 해서 자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얘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무효전력.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무효전력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10루트 3이 나와서 17.3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나는 이 식이 기억이 안 나요. 나 지금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못 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항상 모든 전력에 대한 식은 복소전력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복소전력에 대한 우리가 유효전력하고 피상전력은 보통 외우고 가거든요.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자 유효전력을 따로 구하고요. 그리고
자, 뭐를 구합니까? 이전력 개법을 이용해서 피상전력을 이렇게 따로 구해요.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무효전력을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셔도 이렇게 구했다고 해서 이거 틀렸다라고 안 합니다. 풀이라는 게 꼭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요 계산 과정과 답이 맞으면 맞게 처리가 되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기억을 못해서 못 풀었어. 그러면 요 방법으로, 요 별해라고 하는 요 방법으로 푸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푸신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죠. 이 식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분들은 맞게 처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례적으로 무효전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신출로 봐야 될지 저는 기출로 봐야 될지 되게 난감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는 포함이 안 돼서 제가 신출로 적어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신출이라고 하기엔 기존에 있는 기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응용하면 바로 풀릴 수 있었던 아주 간단한 그런 전력에 대한 문제였다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표와 같이 A, B, C, D로 구성된 어느 수용가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시오. 단 부등률은 1.2이다. 자, 요 문제는 2013년도, 2014년도, 2017년도, 2022년도에 출제된 문제들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입니다. 단 그 문제에서는요, 뭐가 주어지지 않았냐면 역률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얘는 특이하게 이렇게 역률이 주어져 있네요. 근데 역률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 풀 때 역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얘기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어지는 거를 100% 다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주어진 거를 무조건 다 사용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낼 때 표라든가 문제 안에 주어진 이런 자료들이 꼭 100% 사용되어지는 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정을 파듯이 그냥 아무거나 던져놓고 요거 사용해서 풀면 틀리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제 푸는데 역률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합니까? 요 뭐라고 하는 거 최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죠. 얘가 어디 있느냐? 바로 부등률이라는 식에 있죠. 자, 부등률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간대 두 수용가가 합쳐지는 전력 중 최대가 되는 전력. 이거를 합성, 줄여서 적을게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다. 그래서 합최수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각 수용가의 뭐 A면 A, B라면 B. 그래서 요 A, B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요 비를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식만 적어드리고, 자, 요 최대 수용 전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수용률에서 나오는데 얘는 설비 용량 곱하기 곱하기 수용률이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에다 같이 적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 적혀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래서 여기 보면 설비 용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설비 용량. 그럼 얘랑 얘가 수용률이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설비 용량이고 이게 수용률이죠. 요거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더해 주시면 요게 바로 뭐다? 그 분자에 있는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되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식이 되겠죠. 요 식. 요 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걸 뭐로 나누면 돼요? 1.2라고 하는 부등률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225가 되겠죠? 틀리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한테 강의를 듣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 놓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저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고 어려운 문제를 배우기 때문에 다들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최근 1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뭐 솔직히 이거는 신출로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 중 하나인데 이건 틀리기 어렵죠. 그래서 변압기 본체 탱크 내 발생하는 가스 또는 절연유의
유속 변화를 검출하여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계전기로서 본체와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되는, 이 단어가 제일 포인트가 되네요. 본체와 탱크와 컨서베이터 설치되는 계전기. 자, 이 계전기를 뭐라고 합니까? 부홀즈 계전기. 그래서 자, 저희가 이런 그림도 하나 그려서 설명을 많이 하죠. 자, 요게 뭐가 있습니까? 본체 탱크라고 보시면 되고, 이 탱크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변압기가 이렇게 수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차 있습니까? 기름이 차 있죠? 이렇게 기름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가 당연히 동작이 되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에 의해서 이 절연유가 뭐가 되는 겁니까? 끓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면서 여기서 증기가 발생되는데, 이 증기를 외부로 방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외부로 방출시키는 장치가 컨서베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컨서베이터가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모양으로 컨서베이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서베이터 요 말단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브리더라고 하는 호흡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실리카 겔.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실리카 겔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는 또 뭐가 차 있습니까? 이 안에는 질소를 채우죠. 이 안에 질소를 채우고, 요 중간,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이 중간, 요 컨서베이터랑 요 주 탱크 사이에 요 부분에 들어가는 요 계전기의 명칭을 뭐라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뭐가 들어간다? 부홀즈 계전기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홀즈 계전기는 저희가 수업할 때 실제 실물 사진도 막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되고, 기계적 계전기고요. 안에 불의 장치가 있어서 유증기가 증가되거나 기름의 유속이 빨라지면 얘가 불의 장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계적인 접점을 열거나 닫아 이 상태, 기름의 상태를 뭔가 이렇게 표시해 준 거다, 아니면 경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시설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변압기 측 문제인데요. 같이 볼게요. 자, 어떤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사용 전력량이 150kWh, 1일 최대 전력이 10kW이고 최대 전력일 때 전류의 값이 30A였다면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단, 이 공장의 사용 전압은 220V 3상 유도 전동기 부하를 설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자, 이 문제도 역사 전통을 자랑하네요. 2014년도 3회차, 2021년도 3회차 기사 문제로 나왔고요. 2020년도 산업기사 1회차, 2020년도 산업기사 3회차로 출제된 6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를 구하자? 1부하율을 구하자. 제가 1부하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일이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요 일이라는 게 일하다의 일이 아니라 하루라는 뜻이죠. 하루. 그래서 하루 부하율을 구하라. 그러면 요 하루 부하율을 구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1 평균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1 평균 전력은 하루 사용 전력량, 여기 보시면 하루 사용 전력량 있죠. 얘를 뭐로 나누면 돼? 24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1 평균 전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건 뭐 간단하니까 1 평균 전력을 우리는 하루 전력량 150을 뭐로 나눴다? 24시간으로 나눴다. 그리고 요 밑에 들어가는 게 최대 수용 전력인데, 최대 수용 전력은 여기서 말하는 하루 최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루 최대 전력은 요 10kW니까 여기 10이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10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62.5%. 틀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10번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자, 넘어가서 자, 2번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자, 역률은 몇 퍼센트인가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역률에 대한 식 옆에도 적혀 있지만 코사인 세타는 P상분의 유효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 기준이죠. 최대 공급 전력일 때. 그러면 최대 공급 전력은 최대 수용 전력이 되니까 요 전력이 최대 전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대 수용 전력. 그러면 얘가 최대 수용 전력일 때 역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퍼센트로 구하려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선 얘는 10kg니까 10 곱하기 10에 3승 해주시면 되고, 자 요 전력이 무슨 전력입니까? 얘가 피상전력이잖아요. 그럼 피상전력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배의 VI잖아요. 그러면 루트 3배의 자 전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압 잠깐만 볼까요? 자 저희가 루트 3이 나온 이유가 요 삼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220 그리고 전류는 30. 그래서 220 그리고 전류는 30 하고, 예, 아까 얘기했듯 곱하기 100을 하시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럼 이게 87.477%. 그러면 87.48%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요 10번 문제도 둘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분 점수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6점짜리고 두 문제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당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렵냐 쉬우냐에 따라서 약간의 비중이 조정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은 그냥 6점짜리면 3점, 3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